혁명적인 변화를 일컬어 흔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철학자 에마누엘 칸트가 처음 언급한 말인데,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지구 중심 우주관을 태양 중심의 우주관으로 바꾸어 놓은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고방식이나 견해가 종래와는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인류의 우주관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페르니쿠스 혁명과 갈릴레이의 활약, 그리고 갈릴레이의 망원경 관측을 통해서 지동설을 확신하게 된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한 일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지구중심 우주관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기존의 프톨레마이오스 우주체계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시작된 배경과 코페르니쿠스가 제안한 우주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 태생으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서 수학과 천문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때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에 이 행성 관측과 잘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나 번잡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타쿠스가 주장했던 태양 중심 우주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우주관이 행성의 역행현상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우주관을 다시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시키게 되었습니다. 태양 중심설에서는 지구는 행성의 하나이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에 대해 사람들은 지구가 자전한다든가 움직인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생각일 뿐 아니라 불경스럽게 조차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14세기 후반에 이르러 지구 중심설에 대한 논리적 결함들이 지적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천구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땅덩어리가 크다면 천구는 그보다 훨씬 더 커야 되고, 훨씬 더 큰 것이 회전한다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천구는 굉장히 멀리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면 천구가 엄청난 속도로 회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력이 잘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달력이 이제 윤년을 잘못 써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래일과 계절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의 달력이 종교적 권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교회력이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고민을 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해력의 개량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천동설에 근거해서 항해를 했는데 여기에 근거한 천문항법은 맞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우주관이니까요. 그래서 원양 항해에 실제적으로 위협이 됐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1496년에 이탈리아로 유학하여 볼로냐 대학에서 그리스 철학과 천문학을 공부하고 1512년에 프라우엔브르크 성당의 신부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코페르니쿠스는 야간에 옥상의 망대에서 스스로 만든 척각기를 이용하여 천체 관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관측은 정밀하지는 않았지만 이론가로서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행성계 개념을 구축해 나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1530년에는 태양 중심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그로부터 13년 후에 1543년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전체가 4권으로 되어 있는 라틴어로 써진 책이 되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체계가 너무 복잡할 뿐 아니라 여러 개념을 무원칙하게 사용하고 있음이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타쿠스가 제안한 대로 우주의 중심을 지구에서 태양으로 옮기면 복잡하게만 보이던 행성의 운동이 매우 간단해짐을 알았습니다. 그는 천문 관측 자료를 토대로 행성의 배열 순서를 알아내고 모든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원궤도를 따라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행성의 역행운동과 속도 변화는 시각적인 착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관측자에게 비치는 하늘의 모습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프톨레마이오스 예측치보다 오히려 더 부정확해졌습니다. 그는 관측지와 맞추기 위해서 주전원 개념을 다시 도입하였지만 프톨레마이오스의 방법보다 일관성 있게 적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의 저서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가 출간되던 해에 사망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설을 세상에 소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동설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이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 이론에 모순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가지 실험을 하면서 그 오류를 지적하였습니다. 갈릴레이는 자연은 이론과 논리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관찰과 실험을 통해 검증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이 발명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직접 망원경을 만들어 하늘을 관측하면서 지동설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였고 지동설을 전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갈릴레이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 이론에 모순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가지 실험을 하면서 그 오류를 지적하였습니다. 갈릴레이는 자연은 이론과 논리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관찰과 실험을 통해 검증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릴레이의 유명한 실험은 낙하 실험입니다.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낙하 실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만 이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갈릴레이가 실제로 했던 실험은 경사면 실험입니다. 이 경사면을 사용하면 굴러내려오는 속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낙하 실험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사면을 따라 굴러오는 이 공이 다른 쪽 경사면을 올라가는 실험인데요. 여기서 이 경사면의 각도를 바꾸면은 이 굴러가는 높이가 이제 어디까지 굴러가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굴러내려온 높이에서 그 같은 높이까지 굴러올라가려는 성질을 공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경사면이 반대쪽 경사면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은 같은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굴러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운동을 시작한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 자신의 같은 높이를 찾아갈 때까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갈릴레이는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을 계속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이란 무엇인지 일상생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이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을 때 운동의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을 때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확 쏠리게 됩니다. 이런 것이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멈추었지만 달리던 사람은 계속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상태가 갑자기 이제 변할 때 물체가 받는 저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버스가 출발을 했다. 그러면 버스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하니까 뒤로 넘어지는 힘을 받습니다. 이렇게 관성은 작용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체들은 어떻게 운동할까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땅은 정지해 있고 천체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땅은 움직이기에 너무 무겁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땅이 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계절의 변화가 있고 밤과 낮이 있습니다. 밤과 낮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구는 자전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계절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지구는 공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동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구는 어느 정도로 빨리 움직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면 지구의 자전 속도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니까 초속 464m가 됩니다. 이 속도는 엄청난 속도죠. 소리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또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는 지구 반경이 지구가 태양까지 그리고 1억 5천만 킬로인데 여기다가 2파이를 곱하면 지구 둘레가 나옵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의 둘레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365일로 나눠주면 초속 30km가 나옵니다. 이 공전 속도는 자전 속도보다 60배나 빠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속도감을 왜 못 느끼는 것일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있으면 분명히 엄청난 속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뚜껑이 열린 자동차를 타고 있다면 이 속도감을 엄청나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밀폐된 고속철도를 타고 있다. 기차를 타고 있다. 그러면 밖을 내다보지 않는 한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구 밖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밖을 내다봐도 사실은 속도감을 전혀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구 바깥 행성관 공간은 거의 진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거의 받지도 않아요. 그러면 공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 공기는 지구의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속도가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공기에 대한 속도를 느낄 수는 못합니다. 오히려 지구 바깥 외계 공간과의 속도를 느껴야 되는데 그 외계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관성이 이제 지구의 관성을 우리가 지구가 워낙 이제 덩치가 크고 또 빠르게 돌고 있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거의 속도감을 못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면 그 속도감을 크게 느끼지만 그러나 큰 기차를 타고 있다면 웬만큼 이것이 충격을 받더라도 속도가 줄거나 들컹거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도를 느끼지 못합니다. 관성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관성이 큰 지구를 타고 있는 한 우리는 거의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릴레이는 또한 망원경으로 전체 관측을 시작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1608년에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듬해 직접 망원경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하여 여러가지 천체들에 대한 특징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여 지동설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갈릴레이는 물체의 운동학 연구와 그리고 망원경을 통한 전체 관측을 통해서 지동설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동설을 널리 퍼뜨리는데 노력했습니다. 갈릴레이는 원래 활동적인 성격이었는데다가 명랑한 평론가였고 저술을 통한 과학대중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1610년에는 망원경 관측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별의 사자, 별에서 온 메신저라는 뜻의 시드레우스 누치우스라는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책은 라틴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32년에는 천문대화라는 책을 써서 이제 지동설과 천동설에 대한 대화 형식의 책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이 이제 문제가 돼서 2차 종교재판을 거쳐서 유폐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책을 저술하면서 일상을 마쳤습니다. 1992년에는 가톨릭 교황청에서 당시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면을 했습니다. 갈릴레이는 망원경 관측을 통해서 지동설이 옳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성의 위성 발견을 들 수 있습니다. 목성에는 4개의 큰 위성이 있는데 이 위성은 오늘날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불립니다.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4개의 위성입니다. 갈릴레이가 이 목성 주위에서 작은 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관측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 위치가 자꾸 바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체들이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천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밝은 점이 목성입니다. 이 목성 주위에 보이는 이 위성들의 위치가 자꾸 바뀌는 것이 이 목성 주위를 돌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동설의 증거가 되는 이유는 모든 천체들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그래서 달이나 다른 행성들이 전부 지구 주위를 도는데 그렇지 않은 천체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성의 위상이 변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금성을 관측하니 금성의 모양이 자꾸 바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 1일 발견한 것은 반달 모양이었는데 그리고 5월 1일쯤 되니까 이것이 주승달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술 이론에 따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 금성이 보이려면 금성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주전원을 따라 돌아간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금성의 모양은 항상 초승달 모양이거나 금음달 모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동설에 따르면 태양이 중앙에 있고 그 주위를 금성이 돌고 있고 그 바깥에서 지구가 돌고 있다고 할 때 금성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양과 반대쪽에 있을 때는 보름달이나 상현달이나 하현달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지구 가까이 왔을 때는 금음달이나 초승달 모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보름달이나 상현달 모양일 때는 좀 더 작고 그리고 초승달이나 금음달 모양일 때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동설이 옳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태양의 흑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갈릴레이는 태양 표면에 어두운 반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반점이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걸 보고 태양이 자전하고 있다는 걸 알아내고 그 자전 주기까지 계산했습니다. 갈릴레이는 또 달을 관측하여 달의 계곡을 발견했습니다. 달의 표면 위에는 산과 분화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림자로부터 산의 높이를 계산해냈습니다. 달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완벽한 구가 아니라 지구의 표면처럼 거칠고 평평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늘의 천체가 실제로 지구와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을 알아냈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릴레이는 또 은하수를 망원경으로 관측하여 은하수 속에 별들이 빽빽이 밀집되어서 지구에서 보면 마침 구름처럼 보이는 것들이 수많은 별들의 집합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